70을 바라보는 박순덕 할머니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었다. 순덕아, 너도 때가 왔구나. 20살 되던 해 여름, 어머니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무당 집안의 3대 동료로 태어난 순덕이에게 신병이 찾아온 것이다. 밤마다 몸이 떨리고 열이 올랐다 내렸다 했다. 눈을 감으면 모르는 사람들의 얼굴이 아른거렸고 귀에서는 알 수 없는 목소리들이 속삭였다. 길을 걸으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림자들이 스쳐 지나갔다. 엄마, 나 이런 거 하기 싫어요. 어머니는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무당이었다. 동네 사람들이 줄을 서서 점을 보러 왔고 큰 굿을 할 때면 멀리서까지 찾아왔다. 순덕이에게도 같은 길을 걸으라고 했다. 순덕아, 이건 우리 집안 운명이야. 거스를 수 없어. 하지만 순덕이는 끝까지 거부했다. 신내림을 받으라는 어머니의 성화에도 밤마다 찾아오는 신병의 고통에도 굴복하지 않았다.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결국 순덕이는 23세 동네 청년과 결혼했다. 어머니는 크게 반대했지만 순덕이의 의지는 확고했다. 신병은 결혼 후에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가끔씩 이상한 것들이 보였고 남편도 모르게 밤에 혼자 떨기도 했다. 하지만 순덕이는 애써 모른 척했다. 못 본 걸로 하자. 그냥 평범하게 살자. 그렇게 50년을 버텨왔다. 남편과 사별한 후에도 자식들 키우면서도 늘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것들이 꿈틀거렸지만 순덕이는 절대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능력은 오히려 더 선명해지고 있었다. 마치 억눌러뒀던 것이 터져나오려고 하는 것처럼.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3년이 지났다. 순덕이는 매일 빈집에서 혼자 밥을 해먹으며 지냈다. 자식들은 모두 도시로 떠났고 가끔 안부 전화나 한 통씩 올 뿐이었다.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는 없지. 어느 날 아침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순덕이는 결심했다. 아직 몸도 건강하고 요리 솜씨는 동네에서 소문났는데 그냥 집에서 썩어갈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 식당을 해보자. 평생 남편 뒷바라지와 자식 키우기에만 매달렸던 순덕이었지만 음식만큼은 자신이 있었다. 동네 잔치나 상가집에 음식을 해다 주면 사람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니까. 엄마, 정말 식당 하실 거예요? 둘째 아들 정수가 전화로 걱정스럽게 물었다. 왜, 못할 것 같아? 엄마가 해본 게 요리밖에 없는데 뭘 하겠니? 그렇긴 하지만 나이도 있으시고. 됐어. 엄마 마음 정했으니까 간섭하지 마. 그렇게 순덕이는 부동산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다. 아줌마, 이 정도 자리세면 월 300은 기본이에요. 300만 원을 어떻게. 국도변 좋은 자리는 모두 임대료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다. 순덕이가 가진 전 재산은 남편이 남긴 보험금과 집 한 채가 전부였다. 한 달 넘게 이곳저곳을 알아봤지만 마음에 들면서도 감당할 만한 곳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아줌마, 한 군데 있긴 한데. 중개업소 김 사장이 뭔가 말하기 꺼리는 표정으로 운을 뺐다. 어디인데? 7번 국도 도로변인데요. 위치는 정말 좋은데 좀 사연이 있어서요. 김 사장의 설명을 들어보니 그 집에는 끔찍한 과거가 있었다. 10년 전 겨울밤, 그 집에 살던 이 씨 가족에게 비극이 닥쳤다. 가장인 이 모 씨는 평소 우울증과 조현병을 동시에 앓고 있었는데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아 상태가 점점 악화됐다. 그러던 중 아내와 심하게 다툰 일이 있었다. 다 같이 죽자. 정신줄을 놓은 이 씨는 집 안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 그 바람에 아내와 중학생 아들, 초등학생 딸, 그리고 자신까지 온 가족이 화마에 휩싸여 목숨을 잃었다. 그것만이면 다행인데 그 뒤가 더 문제였어요. 김 사장이 한숨을 쉬며 계속 말했다. 집은 전소된 후 새로 지어졌지만 그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다. 첫 번째로 들어온 김 씨 가족. 입주한 지 6개월 만에 5살 막내 아들이 집 앞 국도에서 갑자기 사라져버렸다. 아이는 집에서 놀고 있다가 갑자기 없어졌는데 CCTV에도 잡히지 않아 지금까지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다. 김 씨 부부는 미쳐버린 듯 이사를 떠났다. 두 번째는 박 씨 부부였다. 입주한 지 3개월 만에 연쇄 교통사고를 당했다. 먼저 남편이 출근길에 트럭과 충돌해 중상을 입었고 일주일 뒤 아내가 남편 병문 안을 가다가 또 사고를 당해 식물인간이 됐다.
집은 다시 비어버렸다. 세 번째로 들어온 건 치킨집을 하려던 사장이었다. 가게를 오픈한 지 2달 만에 갑자기 최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사장이 나가면서 한 말이었다. 밤마다 아이들 우는 소리가 들려요. 처음엔 근처 집 아이인 줄 알았는데 계속 들어보니 우리 집에서 나더라고요. 황급히 철수한 치킨집 사장 말로는 밤 12시만 되면 어디선가 아이들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서 새벽 3시까지 계속됐다고 했다. 네 번째는 편의점을 하려던 사장이었는데 이 사람은 하루 만에 도망갔다. 새벽에 불타는 냄새가 계속 나요. 온 집 안을 뒤져도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고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5번째는 족발집을 준비하던 사장이었다. 가게 인테리어를 거의 다 끝내놓고 오픈을 앞두고 있던 중에 20살 아들이 오토바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그것도 집 바로 앞 북도에서. 사장은 개업도 못하고 그대로 포기해버렸다. 지금까지 10년 동안 들어온 사람들이 다 이런 식이에요. 이제 동네에서는 완전히 흉가로 소문났어요. 김 사장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싸진 거군요. 순덕이가 매물지를 보며 중얼거렸다. 시세의 30%도 안 되는 가격. 위치는 국도변 최고의 자리인데. 아줌마, 진짜 여기 하실 생각이세요? 전 말렸다고 해도 됐어요. 하지만 순덕이의 눈빛은 이미 결심한 사람의 것이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이 집 아니면 식당은 꿈도 꿀 수 없었다. 그리고 사실 순덕이는 알고 있었다. 그런 것들을 상대하는 법을. 그 집, 나 한번 보러 가볼래요. 순덕이의 말에 김 사장이 깜짝 놀랐다. 아줌마, 진심이세요? 거기 진짜 이상한 곳이라니까요. 이상하면 어때? 값이 싸잖아요. 사실 순덕이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이 집 아니면 식당은 포기해야 했다. 그리고 순덕이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그 집에서 느껴지는 그 기운을. 그럼 오늘 오후에 같이 가보실래요? 좋아요. 오후 3시, 김 사장과 함께 7번 국도를 달려 그 집 앞에 섰을 때였다. 저기예요. 순덕이는 차에서 내리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하지만 그건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묘한 친근감 때문이었다. 집은 2층 상가주택으로 1층은 식당을 하기에 딱 좋은 구조였다. 겉보기에는 깨끗하고 멀쩡해 보였다. 하지만 왜 이렇게 쌀쌀하지? 한여름인데도 집 주변만은 서늘한 바람이 불었다. 김 사장은 열쇠로 문을 열면서 말했다. 들어가 보실래요? 근데 이상한 거 느끼시면 바로 나와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순덕이는 숨을 헐떡였다. 집 안 공기가 무거웠다. 마치 누군가 숨어서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1층이 주방하고 홀이고요. 2층은 거주 공간으로 쓸 수 있어요. 김 사장이 설명했지만 순덕이는 집중할 수 없었다. 귀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 때문이었다. 엄마, 아이가 엄마를 부르는 소리였다. 아주 작고 애처로운 목소리. 아줌마, 괜찮으세요? 아, 네, 괜찮아요. 순덕이는 애써 태어난 척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들에게 말을 걸고 있었다. 아직 여기 있구나. 그래, 무서웠겠다. 부엌을 둘러보는데 갑자기 찬바람이 목 뒤를 스쳤다. 누군가 바로 뒤에 서 있는 것 같았다. 김 사장은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지만 순덕이에게는 선명했다. 불 무서워 죽겠지. 엄마 아빠 찾고 있고 2층으로 올라가자 더욱 짙은 기운이 감돌았다. 특히 안방 쪽에서는 성인 남자의 무거운 기운이 느껴졌다. 분노와 후회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여기가 안방이고요. 김 사장이 문을 여는 순간 순덕이는 확실히 봤다. 방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남자의 뒷모습을. 머리를 감싸 쥐고 흔들고 있었다. 미안해. 미안해. 남자의 중얼거림이 들렸다. 아줌마? 얼굴이 안 좋은데 그만 나가실래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순덕이는 오히려 차분해졌다. 이들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었다. 그냥 갈 곳을 잃고 헤매는 불쌍한 영혼들이었다. 이 집으로 결정할게요. 네? 정말요? 김 사장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네, 다른 데 볼 필요 없어요. 집을 나오면서 순덕이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조금만 기다려. 내가 너희들 도와줄게. 평생 피하고 싶었던 그 능력을
이제는 써야 할 때가 온 것 같았다. 차 안에서 김 사장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정말 괜찮으실 거예요? 지금까지 들어온 사람들이 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요. 순덕이의 목소리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저 사람들이 떠나지 못한 이유를 알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도요. 그날 밤, 순덕이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며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 계약을 마친 다음 주부터 순덕이는 매일 그 집에 나갔다. 식당 개업 준비를 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사실은 그들과 친해지기 위해서였다. 오늘도 왔어요. 첫날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순덕이는 조용히 말했다. 집안 공기는 여전히 무겁고 차가웠다. 마치 누군가의 눈물이 서려 있는 것 같았다. 부엌에 앉아 이것저것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2층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려왔다. 쿵, 쿵, 절망에 찬성인 남자의 발걸음이었다. 멈췄다가 또 걷고 또 멈춰서더니 결국 주저앉는 소리가 났다. 아저씨, 많이 힘드시죠? 순덕이가 2층을 향해 조용히 말했다. 발소리가 완전히 멈췄다. 후회되시죠?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하지만 아저씨도 많이 아프셨잖아요. 한동안 조용하더니 이번에는 어린 여자아이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디서 우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슬픈지 순덕이의 가슴도 먹먹해졌다. 우리 딸 무서웠지. 아빠한테 화났지. 엄마 보고 싶지. 순덕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자 울음소리가 더욱 커졌다. 마치 그동안 참았던 서러움을 모두 토해내는 것 같았다. 이런 식으로 며칠이 지나자 순덕이는 이 집의 깊은 슬픔을 알게 됐다. 낮에도 집 안은 무거웠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들리지 않고 오직 한숨소리와 흐느낌만이 메아리쳤다. 하지만 해가 지고 나면 그 슬픔이 온 집을 휘감았다. 오후 6시쯤 되면 공기 자체가 울고 있는 것 같았다. 눈물처럼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고 7시가 넘으면 본격적으로 그들의 한이 느껴졌다. 첫 번째로 들려오는 건 엄마의 신음소리였다. 2층 안방에서 낮게 흐느끼는 소리, 아이들을 구하지 못한 죄책감과 그리움이 뒤섞인 절망의 소리였다. 언니, 아이들 걱정되죠? 마지막까지 품에 안고 있었죠? 순덕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면 신음소리가 더욱 애절해졌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에 오히려 더 슬퍼하는 것 같았다. 그 다음은 큰아들이었다. 중학생이었던 아이는 주로 1층 구석에서 흐느꼈다. 가끔 책상을 긁는 소리가 났다. 끽끽, 마치 손톱으로 뭔가를 쓰려고 하는 것 같았다. 아들,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니? 그날 무서웠지. 아빠를 원망하고 있어? 순덕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면 긁는 소리가 더 절실해졌다. 분명히 전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 미안하다는 말을, 사랑한다는 말을. 가장 견디기 힘든 건 아버지였다. 밤 10시가 넘으면 그의 절망이 집 전체를 짓눌렀다. 자책과 후회, 돌이킬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분노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쿵, 쿵, 쾅. 2층에서 머리를 벽에 박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고지어 들려오는 통곡 소리. 으아악. 미안해. 미안해. 아저씨, 그만하세요. 그렇게 자신을 때려봐야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아요. 순덕이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가족들도 아저씨가 이렇게 괴로워하는 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아저씨도 피해자였잖아요. 그러자 통곡 소리가 더욱 절망적으로 변했다. 마치 세상 모든 슬픔을 혼자 감당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일주일이 지나자 순덕이는 깨달았다. 이들은 단순히 갈 곳을 몰라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었다. 서로에 대한 사랑과 죄책감, 그리고 용서받지 못한 상처 때문에 떠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너희들, 서로 사랑하는 게 죄가 아니야. 어느 날 저녁, 순덕이는 집 한가운데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빠는 아이들한테 미안해하고, 엄마는 아이들 구하지 못해서 자책하고, 아이들은 아빠를 원망하면서도 사랑하고, 이렇게 아파하면서 어떻게 떠나가겠어? 집안이 더욱 서늘해졌다. 그들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떠날 수가 없었다. 무서워서 못 가는 거 맞지? 혼자 가기 무서워서, 가족들을 두고 갈 수가 없어서. 순덕이의 말에 집안이 조용해졌다. 마치 모든 영혼들이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았다. 알겠어.
그럼 내가 도와줄게. 너희들이 서로 용서하고 마음 편히 떠날 수 있도록. 그날 밤, 순덕이는 그들의 슬픔에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알았다. 자신이 여기 온 이유를. 내가 이 아이들을 구해줘야 해. 이 가족을 구해줘야 해. 한 달이 지나자 순덕이는 결심했다. 이제 그들과 제대로 만나야 할 때였다. 오늘은 진짜로 얘기해보자. 저녁 8시 순덕이는 1층 거실에 작은 상을 차렸다. 밥 한 그릇, 물 한 컵, 그리고 과자 몇 개. 평생 거부해왔던 일이었지만 이제는 해야만 했다. 어머니가 하시던 대로 어렸을 때 본 기억이 되살아났다. 어머니가 죽은 영혼들을 위해 구슬할 때의 모습이. 그때는 무서워서 도망치기만 했는데 이제야 그 의미를 알 것 같았다. 나 혼자서는 못하겠어. 같이 도와줘야 해. 순덕이가 촛불을 켜고 앉자 집 안 분위기가 급격히 변했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더니 사방에서 기운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나타난 건 막내딸이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순덕이 앞에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온몸에 화상을 입은 채로 하얀 잠옷을 입고 있었다. 얼굴은 눈물 범벅이었고 계속 입술을 떨고 있었다. 엄마, 엄마. 아이가 힘없이 중얼거렸다. 순덕이의 가슴이 미어졌다. 얘야, 이리 와. 할머니한테 와. 순덕이가 손을 내밀자 아이가 조금씩 다가왔다. 하지만 만질 수는 없었다. 그저 차가운 기운만 느껴졌을 뿐. 무서웠지? 아파서 울고 싶었지?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우리 엄마가 어디 갔어요? 오빠도 안 보이고 아빠도. 얘야, 엄마랑 오빠, 아빠는 여기 같이 있어. 다만 서로 마음이 아파서 만나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그때 2층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중학생 아들이 내려오고 있었다. 1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계단에서 멈춰섰다. 역시 화상으로 온몸이 너덜거렸고 교복을 입고 있었다. 유나야, 오빠가 동생을 보며 울먹였다. 오빠 어디 있었어? 나 혼자 무서웠어. 남매가 서로를 보며 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다가가지는 못했다. 뭔가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같았다. 순덕이가 그 이유를 알았을 때 2층에서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애들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엄마 어디 있어요? 아이들이 2층을 향해 소리쳤지만 엄마는 내려오지 않았다. 자신 때문에 아이들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자격이 없다고 여기고 있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아버지가 나타났다. 4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2층 계단 위에 서 있었다. 얼굴은 화상으로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고 눈에는 절망과 광기가 뒤섞여 있었다. 너희들. 내가 아버지가 말을 잇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다. 아이들은 아버지를 보자마자 몸을 떨기 시작했다. 아빠, 왜 그랬어요? 왜 우리를? 큰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버지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저 바닥을 치며 울부짖을 뿐이었다. 미안해. 아빠가 미쳤구나. 아빠가 정말. 순덕이는 어머니가 하던 방식을 기억해냈다. 모든 영혼들아, 들어라. 순덕이가 일어서서 엄숙하게 말했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구슬할 때 하던 말투였다. 너희들의 한을 내가 알겠다. 서로를 사랑하면서도 원망하고 용서하고 싶으면서도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여기는구나. 순덕이는 기억 속 어머니처럼 두 손을 모으고 절을 올렸다. 이 자리는 너희들을 위한 자리다.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고 용서를 구하고 사랑을 전하는 자리다. 집 안의 공기가 변했다. 더 이상 무겁지 않고 오히려 숙연해졌다. 아버지, 당신 먼저 말해보시오.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가족을 사랑했어. 하지만 내 머리가 아팠어. 매일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 그날도 정말 사랑한다고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울부짖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희들을 지켜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내가 순덕이가 어머니가 하던 대로 물을 뿌렸다. 당신의 괴로움을 씻어내시오. 당신도 피해자였음을 인정하시오. 그러자 엄마가 2층에서 내려왔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눈물을 흘리며 계단을 내려왔다. 여보, 나도 미안해. 당신이 아플 때 더 도와주지 못해서, 병원에 데려가지 못해서. 엄마, 아이들이 엄마에게 달려갔다. 순덕이는 어머니가 하던 방식대로 계속했다. 이제 서로의 손을 잡으시오. 산 자와 죽은 자의 구분이 없는 이곳에서 진정한 마음을 나누시오. 가족들이 서로를 바라봤다. 아빠, 저희도 미안해요. 아빠가 아픈 줄 모르고 무서워만 했어요. 큰아들이 먼저 말했다. 저도요. 아빠한테 화만 냈는데 사실 아빠가 제일 아팠던 거죠? 막내딸도 아빠에게 달려가 안겼다. 순덕이는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하던 대로 축원을 했다. 이제 너희들의 한이 풀렸다. 서로를 용서했고 사랑을 확인했으니 이제 편히 떠나거라. 너희들이 가야 할 곳으로 가서 다시는 아파하지 말고 행복하거라. 가족들이 하나로 안겼다. 오랜만에 보는 평화로운 모습이었다. 할머니, 고마워요. 아버지가 깊이 절을 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서로를 원망하며 떠돌았을 거예요.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막내딸이 마지막으로 인사를 했다. 우리 대신 여기서 행복하세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 많이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그들은 환한 빛에 쌓여 사라졌다. 집 안은 처음으로 따뜻해졌다. 순덕이는 어머니의 굿상을 정리하며 중얼거렸다. 어머니, 이제 알겠어요. 왜 이 일을 하셨는지. 그날 밤이 지나고 아침이 왔다. 순덕이가 눈을 뜬 순간 뭔가 달라진 것을 느꼈다. 공기가 다르네. 집 안이 따뜻했다. 축축하고 차가웠던 기운이 완전히 사라지고 대신 포근한 온기가 집 전체를 감쌌다. 더 이상 무거운 한의 기운은 느껴지지 않았다. 2층에 올라가 봤다. 안방에서 들리던 신음소리도 아이들 방에서 들리던 흐느낌도 모두 사라져 있었다. 그저 조용하고 평화로운 빈 공간이 있을 뿐이었다. 이제 정말 떠났구나. 순덕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들이 마침내 평안한 곳으로 갔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 다음 주부터 순덕이는 본격적으로 가게 준비에 들어갔다. 인테리어 업체를 불러 1층을 식당으로 개조했다. 주방 시설을 설치하고 테이블과 의자를 배치했다. 깨끗하고 따뜻한 분위기로 꾸몄다. 아줌마, 여기 분위기 정말 좋네요. 흉가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인테리어 기사가 감탄했다. 실제로 작업하는 사람들 모두 편안해했다. 예전 같았으면 하루도 버티지 못했을 텐데 이제는 오히려 일하기 좋다고 했다. 메뉴는 오리고기로 정했다. 순덕이가 가장 자신 있게 만들 수 있는 음식이었고 국도변이라 든든한 음식을 찾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았다. 식자재 업체와 계약을 맺고 그릇과 수저도 주문했다. 간판도 만들어 달았다. 순덕이네 오리고기. 소박하지만 정겨운 느낌의 간판이었다. 둘째야, 다음 주 오픈한다. 아들 정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혼자서 식당 운영하시기 힘들 텐데. 괜찮아. 엄마가 해본 게 요리밖에 없는데 뭘 하겠니? 사실 순덕이도 막막했다. 장사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하지만 이상하게 확신이 있었다. 잘 될 것이라는.